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밭에서 나는 고기로 불려온 콩. 하지만 콩은 그 자체로 섭취할 때보다 두부로 섭취할 때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다. 또한 두부는 영양도 뛰어나지만 부드러운 식감의 조리법 또한 다양해 건강식의 대명사로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팔방미인 두부와 함께한다. 두부는 밭의 고기, 살이 찌지 않는 치즈로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인체 흡수율이 95%나 되는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의 리놀산 이소플라본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가 있으며 레시틴은 두뇌 발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은 어린이 성장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비타민 B, 사포닌이 피로 회복과 노화를 방지하며 풍부한 올리고당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음식입니다. 두부는 매끄럽고 모양이 망가지지 않은 것으로 골라야 하며 포장돼 있는 것은 반드시 제조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반미는 베트남에서 사랑받는 샌드위치죠. 속재료를 다양하게 채워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두부를 매콤 칼칼하게 만든 마파두부를 넣어서 반미 만들어 볼게요.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의 손상을 늦추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과 리놀레산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마파두부를 활용한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인 마파두부 반미. 반미의 속재료는 절인 채소를 사용하는 만큼 무와 당근을 가늘게 채 썰어 소금에 5분간 절여준다. 이어서 냄비에 식초와 물, 설탕, 소금을 넣고 한 소끔 끓여 채소 절임물을 만든다. 그리고 절임물이 뜨거울 때 무와 당근에 부어 피클이 되게 한다. 무, 당근, 피클은 만들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요. 반미 속재료뿐만 아니라 곁들임 반찬으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두부를 손질하자.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두부는 끓는 물에 소금과 함께 넣은 후 살짝 데쳐준다. 데친 두부는 건져낸 후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준다. 두부를 이렇게 소금물에 살짝 데치게 되면 두부 내에 물기가 빠져서 이따 볶을 때 간이 더 잘 배고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팬에 고추기름과 식용유를 넉넉하게 두르고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볶아준다. 그런 다음 향이 올라오면 갈아놓은 돼지고기도 함께 넣은 후 볶아준다. 돼지고기가 익기 시작하면 두반장과 굴소스, 설탕, 후추를 넣어준다. 그리고 두부도 함께 넣어 볶아주다가 물녹말을 부어가며 농도를 조절해주고 마지막에 참기름으로 향을 더해준다. 마파두부는 바게트 속 재료로 넣을 거라서 너무 묽지 않게 물 녹말로 농도를 잘 조절해 주세요. 땅콩버터와 마요네즈, 올리고당을 잘 섞어서 반미 소스도 만들어 놓자. 바게트는 세로로 깊게 칼집을 넣고 안쪽 면에 소스를 골고루 바른다. 그런 다음 마파두부와 절인 채소로 속을 채우고 고수를 올리면 마파두부 반미 완성! 바게트 속에 고기와 절임 채소 그리고 매콤한 마파두부를 한가득 품은 마파두부 반미 샌드위치. 색다른 맛의 영양 또한 풍부해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다. 건강식의 대표 식재료인 두부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늘 먹던 두부가 조금 지겨워졌다면 새롭게 튀겨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술안주로도 제격인 두부튀김 크림 마요 만들어 볼게요. 두부는 저지방 고단백이면서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그만이다. 또한 두부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같은 항산화 작용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두부튀김 크림 마요. 먼저 두부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놓자. 그런 다음 소금을 골고루 뿌려 놓고 잠시 기다렸다가 키친타올을 이용해 두부에서 나오는 물기를 제거하는데 이렇게 하면 두부가 더욱 단단해지고 간이 배어들어 맛도 좋아진다. 이렇게 두부에 소금을 뿌리면 삼투압 현상으로 두부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이때 나오는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어서 채소도 손질하자. 브로콜리는 두부와 비슷한 크기로 썰고 당근은 납작하게 썰어 놓으며 방울토마토도 준비한다.
크림 마요 양념도 만들어 놓는다. 생크림과 물엿, 마요네즈, 소금을 한데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준다. 이제 전분가루를 그릇에 넓게 부어놓고 물기를 뺀 두부를 올린다. 그런 다음 두부에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혀준다. 두부의 튀김옷은 베트남식 만두피인 짜조피를 이용하는데 짜조피 가운데 두부를 올리고 가지런히 말아준다. 짜조피는 너무 건조하면 쌀 때 피가 부서지기 때문에 젖은 수건이나 키친타올로 살짝 물기를 더해서 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180도로 달궈진 기름에 짜조피로 감싼 두부를 넣고 튀겨주는데 피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겉이 바삭해질 때 건져낸다. 이어서 브로콜리와 당근도 전분가루를 골고루 묻힌 후 기름에 살짝 튀겨준다. 좋아하는 채소들 다양하게 곁들이셔도 좋은데요. 양파나 목이버섯도 크림 마요 소스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릇에 튀긴 두부를 비롯해 채소들을 올리고 크림 마요 소스를 부으면 두부튀김 크림 마요 완성! 두부의 색다른 변신 두부튀김 크림 마요. 바삭한 두부튀김과 부드러운 크림 마요 소스가 환상의 조화를 이루며 온 가족 모두를 위한 특급 별미가 탄생했다. 두부는 생선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며 김치와도 궁합이 잘 맞습니다. 다만 성질이 참으로 속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퓨린이 많아 통풍 환자는 피해야 하며 과잉 섭취할 경우 배가 더부룩하고 신장이 상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서양에서는 살이 찌지 않는 치즈로 불리며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높은 두부. 우리나라에서는 저렴한 건강식품이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식재료로 사계절 내내 애용되고 있는데 가벼운 간식에서부터 근사한 메인 요리까지 두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봄이 오는 길목 색다른 두부 요리로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밥상을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이 고혈압은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꼴로 나타날 만큼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고혈압이 있을 때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거나 아니면 식습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꾸준한 운동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운동은 이 혈압을 낮춰주고 고혈압에 의한 각종 질환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루에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단시간에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이나 아니면 조깅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왕 운동을 한다면 산소가 풍부한 곳에서 운동을 하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보다는 야외가 더 좋은데 야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실 수가 있고 이렇게 풍부해진 산소는 이 혈관을 넓혀주거나 아니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지금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약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꾸준한 운동도 병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영유아는 면역체계 또한 완벽하지 않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성인에 비해 바이러스 침입이 쉬워 질병에 걸리기 쉬운데 질병의 진단이 늦어질 경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또한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찰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생후 28일까지를 말하고요. 그 이후부터 한 돌 정도까지를 영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 해서는 이제 유아, 소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영유아는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은 걸리지 않는 그런 약한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감염이 되고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영유아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이상 증상은 대부분 가볍게 지나가며 건강한 면역체계 발달을 돕는다. 하지만 독감이나 폐렴의 경우 감기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신생아 황달은 신경계에 손상을 주는 심각한 황달도 있는 만큼 감결이 필요한데
오늘 TV 주체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영유아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이 부모들의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또 영유아 기간에는 균에 노출되기가 참 쉬운데요. 부모님들은 이런 아이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잘 대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요. 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 능력을 발달시키는 시기가 영유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영유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영유아 질환인데 보통 그 영아는 아기일 때 그리고 조금 자랐을 때 유아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신생아 때 우리 아이가 아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생아라고 하면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전부터 궁금하네요. 네, 신생아는 일반적으로 출생해서 생후 28일까지를 신생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달 정도까지를 신생아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그럼 이 신생아 시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생아 시기에 아이가 흔히 좀 노랗게 되는 황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하게 황달이란 어떤 건가요? 황달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황달 세포라고 하는 게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수치가 높아지면서 몸 안에 쌓이게 되는 상태를 황달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게 피부나 눈동자의 흰자위 이런 데에 쌓이면서 점점 노랗게 되는 증상들을 말하게 됩니다. 원래 이 빌리루빈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배 안에 있는 태아에서는 태반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아기들은 별로 문제될 부분이 없었는데 엄마 배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기가 위장관이나 소변으로 스스로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잘 배출이 안 돼서 황달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를 생리적 황달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시기가 되고 미성숙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간 담독에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에 생기는 황달을 병적 황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병적인 황달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병적인 황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치료가 필요한 황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아이가 노랗다. 근데 이게 병적인 황달이라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눈이나 얼굴부터 노래져서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몸통 아래쪽까지 내려가는 황달일 경우에는 수치가 꽤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 쪽까지 특히나 발끝까지 이게 노랗게 보이는 경우들은 좀 심한 황달이기 때문에 치료가 분명히 필요한 황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생아 시기가 황달이 잘 오는 시기인데 다행인 점은 그래도 예방접종이 간간히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러 가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황달이 나타났을 때 치료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황달 치료는 크게는 광선 치료라고 그래요. 아마 어디선가 그림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아기들이 이렇게 눈 가리고 파란색 광선을 쐬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그 황달을 치료해주는 특수 광선을 쬐는 게 광선 치료가 되겠고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황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심한 황달, 예를 들어서 황달을 저희가 일찍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하는 이유는 황달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그 피부가 노래지는 그런 증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게 대부분은 수치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 머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황달세포가 쌓이면서 핵황달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황달은 미리미리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치료들을 위해서 황달을 조기에 검진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증상들이 의심이 되거나 핵황달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는
교환 수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몸 안에 있는 혈액을 쭉 다 빼서 빌리루빈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를 넣어주는, 듣기에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교환 수혈이라고 하는 치료법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생아 때는 이 아기들이 구토를 자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트림을 잘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대부분은 그 아이들이 토하거나 이러는 경우는 병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식도 역류라고 부르게 되고, 그때는 그 신생아 시기에는 아이들의 위가 어른들처럼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유가 잘 넘어올 수가 있고, 식도와 위 사이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아직은 좀 헐거워서 잘 넘어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잘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아기들이 좋아질 수는 있고요. 다만 이제 단순히 이렇게 개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이렇게 분수토를 쫙쫙 뿜듯이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러는 아이들은 이제 단순히 역류가 아니라 그 비후성 유문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그쪽 길목의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발생하는 수술이 필요한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별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기가 자꾸만 보채고 또 밤만 되면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에 우리 아기가 영아산통은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영아산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부분 영아산통의 일반적인 양상은 비슷한 시간대, 그러니까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쯤 비슷한 시간대에 아이들이 한 30분에서 1시간, 길게는 그거보다 조금 더 굉장히 자지러지게 우는 양상을 보이다가 뭐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뀌거나 이러면서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기는 하고요. 네. 처음부터 있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우유를 많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유를 먹은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 양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먹는 양이 많아서 위가 조금 팽만되거나 혹은 먹는 양이 많아서 소화시킬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배에 가스가 많이 차게 되는데, 그런 가스 배출을 잘 시키지 못하고 장 점막이 미성숙해서 그거에 의해서 자극이 좀 많이 되고 그러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기는 하고, 네.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그렇죠.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유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유 알레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유를 안 먹고 이럴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인데, 그럴 경우에는 유당이 좀 적은 분유라든지 우유 단백질이 좀 가수분해가 된 분유라든지 이런 특수 분유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냥 버티시라고만 말씀드리지는 않으니까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아기를 키울 때 그 아기 배꼽을 유심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배꼽과 관련된 질환들이 좀 있나요? 네. 배꼽은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배꼽을 잘 떨어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가 있고 제대 안에는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려서 잘 떨어뜨려야 하는데, 아이들이 기저귀에 배꼽이 쌓여서 안에 들어있거나 혹은 아직은 통목욕을 할 시기가 아닌데 통목욕을 일찍 해서 배꼽이 물에 자주 이렇게 적셔지거나 그래서 잘 마르지 못하면 그러면 배꼽이 예쁘지 않게 떨어져서 덩어리가 남아있는 거, 그거를 이제 육아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가 남은 부분도 있고 제대 끝에 살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은 요 배꼽이 잘 떨어지기 전까지는 통목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아기를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아주면서 목욕을 시키신 다음에 배꼽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배꼽 소독을 하는 알코올 등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잘 떨어지지 않아서 육아종이 생기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알코올 소독과 함께 병원에 오셔서 뭐 질산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약간 소작을 해주면서 예쁘게 떨어뜨릴 수 있도록 진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리고 초보 부모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이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열이 나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언제쯤 병원에 좀 가야 될까요?
네. 열이 나는 원인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신생아 때 열이 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생아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열이 나는 경우에 집에서는 열이 없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갑자기 열이 났다라고 하면 올 때 어떻게 오셨냐고 꼭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을 데리고 나오시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옷 입히고 속싸게 하고 겉싸게 하고 이렇게 안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은 이런 환경 온도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우 더운 환경에서 오게 되면 실제로 열이 나는 원인이 없더라도 38도 이상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는 열은 대부분은 약간 시원하게 해주고 나면 30분 이내에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시원하게 해줘도 38도 이상으로 열이 자꾸 반복적으로 난다든지 아니면 열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애가 뭔가 감염성 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열이 발생할 경우에 병원을 찾게 되는데 어떤 아기도 검사가 필요한 걸까요? 네.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도 이상의 발열이 저희가 이제 어른들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감별하기 쉬우시라고 2번 이상 열 나면 병원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왜 열이 났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생아들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열 외에 다른 증상이 없이 다른 감염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만 나는 아이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를 좀 해야 되고요. 물론 열이 나면서 약간 처지거나 잘 못 먹거나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도 감별은 하고 그런데 열만 나면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 중에 크게는 뇌수막염 그리고 요로감염, 폐혈증 같은 세균성 감염들이 조금 더 심하게 진행을 하고 좀 안 좋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질환들을 놓치게 되면 그런 질환들은 나중에 안 좋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고 또 이런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잘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영유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영유아 질환에 대해서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기가 태어나서 생후 4주가 될 때까지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태아 때는 엄마의 뱃속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받으면서 자라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혼자 호흡하고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이 시기 체온 강화나 황달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만큼 감염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기가 좀 어땠었나요? 아기가 한 3, 4일 전부터 좀 잘 먹지를 못하고 물분변을 봐서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기 혹시 열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열은 딱히 없었습니다. 먹는 거는 어땠을까요? 평소에 한 7, 80 정도 먹었는데 요 근래는 한 30밖에 못 먹더라고요. 영유아기의 흔한 질환 중 하나인 장염은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기들이 걸리는 장염은 대개 바이러스성이며 구토와 설사로 탈수가 올 수 있는 만큼 탈수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는 처음에 잘 못 먹고 물금변을 보는 것 때문에 왔었고요.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로 봤을 때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보이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수유를 잘 못하고 그러는 게 있어서 수액요법도 필요하고 그리고 수유를 조금 제한하면서 조금씩 늘리는 제한 수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는 처음보다는 상태는 많이 양호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수명이 닿으면 분해돼 빌리루빈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간에서 처리된 후 십이지장으로 배출된다. 그런데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 많이 쌓이면 피부색이 황색으로 보이는 황달이 올 수 있는데 신생아들은 간의 기능이 미숙해 황달이 자주 생긴다.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좋아지지만 선천성 감염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감별이 필요하다. 아기 어제 밤에 잠은 잘 잤나요? 근데 설사를 조금 줄여가지고
조금 묽다라는 느낌으로 항문 이주에만 정말 500원짜리 크기로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발진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기가 이렇게 변을 볼 때마다 바로 엥 하고 신호를 주고 기저귀를 바로 갈았더니 발진은 안 났어요. 네. 아기의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것이 점점 심해지거나 황달 부위가 몸통을 지나 다리와 발바닥까지 관찰되면 황달 검사가 필요한데 혈액 검사를 통해 총 빌리루빈 수치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측정되면 황달로 진단한다. 아이는 처음에는 황달이 있어서 내원을 했고요. 근데 이제 황달이 생기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균 감염에서부터 시작해서 황달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장염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고 바이러스성 감염이 동반돼서 그런지 혈소판 감소증이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다행히 혈소판 감소증 때문에 동반이 되는 출혈이나 이런 추가적인 합병증은 없었고 현재는 장염 증상이나 황달, 혈소판 수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유아 질환 중에 대표적인 질환으로 발열을 들 수 있다. 아기들은 발열만으로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지만 요로 감염이나 뇌수막염과 같은 심각한 감염성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 유아기에 많이 나타나는 열성 경련은 열이 갑자기 오르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토사물이 흡인돼 2차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이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안 좋은 합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처치를 해주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잘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는 영유아 시기. 생애 주기에 맞는 검진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선천성 질환이나 시각, 청각 관련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균에 노출되기 쉽고 감염 질환에 걸릴 가능성 또한 높다. 따라서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와 세심한 관찰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영유아기에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영유아기 중에서도 신생아 시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강 수칙들이 있죠. 어머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뭐 방안 온도나 습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될 테고요. 온도는 집마다 약간의 환경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들한테는 한 22도에서 26도 정도 좋고요. 저는 한 25, 6도 정도를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습도는 한 50에서 60% 정도면 충분하기는 하고요. 다른 것보다는 신생아 때부터 수면 교육을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신생아는 하루 종일 자니까 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낮에 조금 더 밝게 해주거나 밤에 조금 더 어둡게 해주거나 이런 주기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낮에는 사람들이 좀 활동을 하고 조금 더 밝고 그리고 밤에는 조용하고 어둡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면 패턴이 가야 된다는 걸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핵 예방 접종은 4주 이내고요. 그리고 비형 간염은 생후 4주에 시행하는 거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꼭 질환이 아니더라도 이 나타나는 이상 증세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흔한 경우가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내 아이가 이렇게 깜짝깜짝 잘 놀란다. 이래서 걱정이 된다. 예, 이거 아닐까요? 네. 경기하는 것 같다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많으시고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이 경기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실 때 아이들의 모습은 대부분 뭐 예를 들어 문이 쾅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아기가 이렇게 속사계를 이렇게 풀어놨을 때 팔을 이렇게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놀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를 말씀을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모로 반사라고 부르는 그 반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이를 이렇게 놓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똑 떨어뜨려 보는 게 저희들이 이제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하는 정상 반사가 있는지를 보는 반사고요. 예. 이렇게 고개를 딱 떨어뜨렸을 때 아이가 팔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여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은 한 돌 정도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모습이 이제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치료가 필요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고 또 아기들이 너무 놀래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고 그래서 기응환 먹인다고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응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재우는 약의 일종 신경 안정제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인데 요 증상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약을 먹이실 필요는 없고 또 네. 그 약을 먹고 나서 아이를 감시하거나 이러는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 주변에도 보니까 아기들이 참 딸꾹질을 자주 하더라고요. 이 딸꾹질을 할 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아이들은 딸꾹질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많이 하고 딸꾹질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워서 하기도 하고 많이 먹어서 위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 불편해서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은 아직은 그거에 대한 조절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한 5-6번씩 딸꾹질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은 어른들이 그렇듯이 아이들도 딸꾹질을 하다 보면 스스로 멈추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도 딸꾹질 오래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들 거기 때문에 도움을 좀 주신다고 하면 모유를 먹는 애들은 모유를 잠깐 물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유를 약간 타서 조금만 먹인다든지 해서 그렇게 넘기면서 딸꾹질을 멈추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모자를 씌우거나 좀 옷을 따뜻하게 입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달래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기들은 이 코가 자주 막히던데 이렇게 코가 막히면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까 봐 흡입기로 그때마다 이렇게 콧물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부모도 계신데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기들은 기본적으로 콧구멍 안에가 좁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기는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기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콧물이 생기기도 하고 우유나 이런 것들이 코 뒤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걸려서 그렁그렁한 소리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기라고 오인하실 필요는 없고 뽑아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빼주실 때 그냥 빼면 점막에 손상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작은 주사기나 이런 것들을 쓰시거나 아니면 주사기 쓰기가 이게 바늘 없는 주사기 이런 걸 쓰실 수 있고 주사기 쓰거나 이러는 것들이 조금 걱정되시면 아기들용으로 나온 식염수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에다가 이렇게 자주 뿌리셔서 이렇게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그게 흐르는 거를 닦아주시거나 약간 빼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아기들이 또 눈에 눈곱도 많이 끼고 눈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잘 살펴봐 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눈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신생아 시기에 눈 관리는 출생하자마자 이제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혹은 산도를 통과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염증에 대한 부분을 신생아실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가 눈물이 너무 진벙대요. 라든지 눈곱이 너무 자주 껴요라는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정말로 그 성인 결막염이나 이런 경우처럼 노란 눈곱이 가득 껴갖고 눈을 못 뜨거나 이럴 정도까지 이제 눈곱이 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생아들은 성인들처럼 뭐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결막염이 아니라 이 눈물샘이 아직은 완전히 뚫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고요. 눈물샘은 대부분은 100일,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점점 뚫리게 되는데 요거가 조금 더 빨리 뚫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려면 손을 깨끗이 닦고 그 깨끗이 닦은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수시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뚫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곱 끼는 거는 좋아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결막염이 있는 것처럼 노란색 눈곱이 많이 끼는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항생제 안약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진료를 보셔서 적절하게 항생제 투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영유아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독감일 경우에 아무래도 영유아기에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요새가 딱 독감철이거든요. 독감철이라서 대부분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9월부터 맞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대부분 한 11월, 12월쯤이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게 돼서 그러는 건데 그 시기에 유행하는 독감은 대부분 이제 A형 독감이기는 하고 이제 A형 독감은 조금 지났어요. 이제 지났고 이제 슬슬 이제 B형 독감이 이제 슬슬 나타나는 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네. 독감이 나타나는데 성인들도 독감에 걸리면 굉장히 힘들긴 해요. 그래서 네. 성인도 열이 나고 몸살 나서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독감. 그런 게 이제 독감인데 영유아들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폐렴이라든지 아니면 세기관점 아니면은 크롭이라고 하는 이 후두염이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기도 감염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겠고요. 네. 독감은 진단이 되고 나면 어쨌든 항바이러스제, 저희가 타미플루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약물 먹고 나서 대부분은 만으로 한 2, 3일 정도가 지나면서 열이 잡히고 그러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증상 조절들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영유아기에 또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폐렴이 있는데요. 폐렴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들도 감기와 구분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감기보다는 증상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폐렴들은 열이 일반적인 감기가 한 3, 4일 정도 열이 나다가 떨어진다고 하면 폐렴은 그거보다는 열이 더 길게 나고 그러면서 기침이라든지 이런 호흡기 감염이 동반되는 증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러 왔을 때 열이 한 4, 5일 이상 열이 나면서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으로 보이는 아이들을 이제 진찰을 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저명하게 염증 소견이 보이는 경우는 폐렴이라고 부르게 되고 엑스레이가 많이 나쁘지 않더라도 폐 진찰 상으로 이게 뭔가 그 안 좋은 폐 소리가 들리는 경우들은 뭐 세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진행하는 단계라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대부분은 영유아기에 걸리는 폐렴들은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폐렴이기 때문에 꼭 항생제 치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보다는 아이들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뭐 수액이라든지 대증 치료, 호흡기 치료 등을 하면서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의 주가 되겠고요. 근데 요즘에 조금 유행하고 있는 폐렴 중에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세균에 의한 폐렴이 유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 있는 군인들 아니면 이렇게 뭐 대학 생활을 하는 성인들 이렇게 뭔가 단체 생활을 하는 그런 집단에서 이제 발병을 하는 폐렴이다라고 알려졌던 것들인데요. 네. 그게 점점점 내려와서 현재는 소아 혹은 유아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태고 또 요새 아이들도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균성 폐렴에 의한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에 의한 폐렴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진단이 되면 이제 그 균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아기 때는 이 감기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많이 나타나던데 예, 어떻습니까? 중이염은 이제 귀 안에 고막 안쪽으로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막이 이렇게 통통하게 튀어나오고 노랗게 고름이 끼어 있는 상태. 를 이제 중이염이라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단계가 높은 중이염이 될 거고요. 이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리고 난 다음에 나을 무렵쯤이 되었을 때 아기들이 갑자기 열이 다시 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중이염이 발병을 하면서 다시 열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이염도 중이염에 맞는 이제 치료가 좀 필요하고 단계가 높은 중이염들은 대부분은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영유아기에 좀 주의해야 할 질환으로 뇌수막염도 있죠. 뇌수막염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호흡기 감염하고 좀 다른 신경계 감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머리에 뇌를 싸고 있는 뇌수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뇌수막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뇌수막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자꾸 뇌를 자극하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열이 나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것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서 토하고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름에 많이 걸리는 수족구라든지 또 뭐 볼거리, 헤르페스 감염 이런 것들하고 동반돼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신경계 합병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병원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영유아기에 장염에 많이 걸리게 된다는데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하거나 잘 못 먹거나 묽은 변을 보는 것들이 주된 증상이 되겠고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에는 열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과이고요. 초반에 열 나고 토하다가 점점점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설사를 하면서 호전이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2, 3일 정도 좀 고생을 하다가 좋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토하거나 아니면은 배가 아파서 쉬기를 거부하거나 그러면 탈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성 장염 자체의 문제보다는 탈수 때문에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처지거나 안 먹거나 소변이 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수액을 맞거나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 되는 게 있겠고요. 간혹은 세균성 장염들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혹 아기들이 열이 나면서 또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거든요. 이 영유아기의 열성 경련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는 게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아이들은 아직은 그 머리의 기능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신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호들이 아직은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라서 열이라든지 극심한 자극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아기에는 열성 경련을 흔하게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서 한두 살 정도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흔하게 열성 경련이 일어날 수 있고 대부분은 한 만 5세 이후에는 열성 경련은 흔하지는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고 열이 나는데 아기들이 열이 이제 엄마들이 오셔서 걱정을 하시는 게 아기가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나요. 경련하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열성 경련은 열이 오래 나서 하는 경우보다는 열이 슬슬 오르다가 갑자기 고열로 확 오르는 그 순간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성 경련에 과거력이 있거나 그러는 아이들은 38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열제를 먹이지 마시고 37도 오브가 넘어가면 미리미리 해열제를 좀 먹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열이 훅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경련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집에서 만약에 경련을 하거나 그러는 아이들이 있으면 우선은 병원으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경련을 끝날 때쯤 해서 왈칵 토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토하는 것들이 다시 기도로 흡인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토한 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숨을 안 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금방 끝나기 때문에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하면서 119를 부르고 집에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119 구급대원들의 그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시는 게 더 나으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끝으로 영유아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유아 질환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어쨌든 영유아 질환은 부모님과 주변인들의 모든 관심과 적절한 지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영유아기에 잘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소아청소년과 송영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유아 아기들은 앞서 살펴본 대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죠. 혹시 내 아이가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활용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유아 질환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